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려는 미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한국에 대해 평생을 두려움과 분노로 살아왔던 그녀의 손에 한국행 명령서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국에서 진실을 알게 된 후 한국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레어 리소령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임무 명령서를 손에 들고 있었죠. 한반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돌출된 인장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면서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1976년 판문점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 한국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을 죽였던 사건. 우리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아파했던 그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동의했었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내려갈수록 사무실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남북한 사이의 경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거죠. 군인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특별팀이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있었어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 주변을 정리하는 게 저의 습관이었거든요. 리소령님, 장군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문간에 서 있는 에릭 벤슨을 올려다봤어요. 에릭은 키가 크고 항상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의 갈색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죠. 우리는 수년간 함께 일해왔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우리 가족의 아픈 기억을 그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죠. 지금 가요. 저는 일어서면서 제복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워싱턴의 여름이었는데도 춥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리슨 장군은 웃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말씀하셨죠. 리소령,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니까. 이틀 후에 출발하게 될 겁니다.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에릭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클레어,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냥 출발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침대 밑에 보관해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첩이 들어있었죠. 오래된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복을 입고 미소 짓고 계셨는데 몇 년 후에 그의 친구들이 DMZ라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될 줄은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저를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했어요. 제가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화가 나실까요? 이해해 주실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릭에게서 우리 발령에 관한 지시사항이 담긴 메시지였죠.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평생 두려워하도록 배워온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영웅들은 모험으로 부름받을 때 흥분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부름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모험을 원하지 않았죠. 그저 안전한 사무실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와 함께 있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앨범을 닫고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옷을 넣을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창가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같은 별들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달라질 거예요. 음식, 언어, 사람들. 할아버지가 믿지 말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빈방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군인이고 군인은 명령에 따릅니다. 그 명령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끌더라도요. 해가 뜰 무렵 제 가방을 닫았어요. 제복을 입고 거울 속 저를 바라봤죠. 겉으로는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강하고 준비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위험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죠. 어쩌면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렵기도 했고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에릭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익숙했던 모든 것의 안전함을 뒤로 한 채 저를 영원히 바꿔놓을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작은 충격과 함께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거죠.
등은 아프고 눈은 건조했지만 활주로를 따라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피커에서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공항은 크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해 보였어요. 기내용 가방을 들고 에릭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은 분주했지만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는 않았죠.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권 심사줄에 섰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단 5분 만에 저희 차례가 되었죠. 제 여권을 확인한 직원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저 군인 신분증을 보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지나가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군더더기 없는 말이었죠. 정말 빠르네요. 짐을 찾으러 가면서 에릭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에릭이 미소를 지었죠. 여기 사람들이 효율적이라고 했잖아. 짐도 금방 나왔어요. 그때 깔끔한 제복을 입은 한국 군인이 다가왔죠. 리소령님, 벤슨 대위님, 저는 김하사입니다. 기지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정말 놀라웠죠. 통역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차로 그를 따라갔어요. 공기는 워싱턴보다 시원했고 냄새도 달랐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근처 식당의 음식 냄새,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공항을 벗어나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빠르게 걸으며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많은 미국 도시들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김하사는 마치 도로에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가듯 완벽한 정확성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몇몇 중요한 건물들만 가리켜 보여줬죠. 긴 다리를 건너 넓은 강을 지났어요. 한강입니다. 김하사가 말했죠.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강을 지나자 건물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군사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곧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경비병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함께 일하는 합동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장교 그룹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미국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3명은 한국 제복을 입고 있었죠. 한 한국 장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꼿꼿이 서 있었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친절해 보였죠. 리소령님, 벤슨 대위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재민 대령입니다. 그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제 손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던 나라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바로 제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었죠. 박 대령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지나치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대령님, 저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즉시 업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휴식을 취하세요. 내일 첫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젊은 미국 중위가 저희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제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있었죠. 창문을 통해 해가 지면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짐을 풀면서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복은 옷장에, 칫솔과 비누는 화장실에, 할아버지의 사진은 침대 옆 탁자에 놓았죠. 젊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니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진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멀리서는 높은 건물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기지 근처에서는 작은 집들과 상점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폭력, 위험. 이 조용하고 정돈된 곳이 어떻게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그 나라와 같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모였어요. 벽에는 지도가 가득 걸려 있었고 컴퓨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미국과 한국 장교들이 큰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고 박 대령이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북한군이 DMZ 근처에서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의 표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 장교들이 일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문적이고 진지했죠. 분명하게 말하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차갑고 감정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소령님, 오늘 조용하시네요. 질문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대령님. 그는 마치 제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도는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죠. 그날 오후 에릭과 저는 기지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함께 운동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친구처럼 보였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에릭이 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 전문적인 군인들, 평화로운 거리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무서운 곳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 마침내 대답했어요. 아주 달라. 그날 밤 일기장에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적고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여기 오기 위해 단순히 바다만 건넌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 마음속의 선을 넘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요. 그리고 비록 제 일부는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죠.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기지 내 저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지도와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죠.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읽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미국과 한국 장교들이 함께 일하는 작전센터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곳은 항상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장교들하고만 같이 앉곤 했는데요. 하지만 서서히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와 한국 장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는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식사하러 갔지만 저는 중요한 보고서를 마저 읽기 위해 남아 있었죠. 불빛은 어둑어둑했고 빗소리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리소령, 그가 말했고 저는 살짝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뭐라도 좀 드셔야죠.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죠. 박 대령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감사합니다, 대령님. 따뜻한 컵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것만 먼저 끝내려고요.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잠시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 일은 정말 꼼꼼하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까지 발견하시더군요. 그의 칭찬에 놀랐어요. 한국 장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령님, 제가 대답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 대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셨나요? 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이 나라를 두려워하며 자란 것에 대해? 대답하기도 전에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는 빨간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죠. 박 대령은 즉시 일어섰어요. 긴급 브리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가시죠. 우리는 서둘러주 작전실로 향했어요. 장교들이 사방에서 급히 몰려들고 있었죠. 모리슨 장군과 한국 지휘관이 방 앞쪽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북한 특수부대가 DMZ를 넘어오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모리슨 장군이 발표했어요. 20분 전에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방 안은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이건 훈련이나 연습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험이었죠. 에릭이 일어섰어요. 장군님, 위성사진을 보니 그들이 알파 체크포인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동막이라는 민간 마을과 가장 가깝습니다. 박 대령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그들이 마을에 도달하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저는 우리 팀이 가로챈 북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었죠. 에릭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박 대령은 이미 국경 근처에 있는 한국군 부대와 협력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마치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과 미국 장교들 사이에 차이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팀이었죠. 자정쯤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한 국경부대가 북한 군인들이 마을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했다는 거였죠. 다친 사람은 없었고 적군은 국경을 넘어 후퇴했어요. 방 안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죠. 한국인 중위가 모두에게 커피를 가져왔고 미국인 상사는 자신의 개인 비축품에서 초콜릿바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박 대령이 위기 동안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실망해 보이는 젊은 한국 장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죠. 그 젊은이는 보고서에서 작은 실수를 했지만 박 대령은 그를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장교들을 차갑고 잔인하다고 묘사했거든요. 하지만 박 대령은 실수를 했을 때조차 모두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박 대령은 저와 에릭을 한국전쟁기념관에 초대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기념관은 돌벽과 바깥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내부의 벽에는 한국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과 지도가 가득 걸려 있었죠. 메인홀에는 오래된 탱크와 지프차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는 한국에서 싸웠던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입었던 제복이 보이고 있었죠. 박 대령은 우리를 수백 개의 이름이 새겨진 벽으로 안내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이름들이 돌에 가득 차 있었죠. 이들은 함께 싸우다 죽은 군인들입니다. 박 대령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인과 미국인 나란히 말이죠.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이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군인들 중 누구를 알고 있었을까요? 왜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한 진열장에서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의 흑백 사진을 봤어요. 그들은 주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보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제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박 대령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미국 군인들이 여러 번 그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들의 목숨을 구했고요. 마치 발 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 도전받고 있었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왜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주셨을까요? 왜 미국인들과 함께 싸운 한국 군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채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지금 매일 함께 일하는 한국 장교들의 얼굴과 할아버지의 얼굴이 뒤섞여 보이고 있었죠. 그들은 제 꿈속에서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있었고 마치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북한군이 국경의 다른 부분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했죠. 박 대령이 임무를 이끌 예정이었고 그는 저와 에릭을 함께 가자고 선택했어요. 장비를 꾸리면서 불과 3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두렵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는 박 대령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것들에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들은 전체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헬리콥터 날개가 우리 머리 위에서 큰 소리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국경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창문에는 빗방울이 튀어 바깥을 보기가 어려웠죠. 저는 에릭과 박 대령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모두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목표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 착륙할 겁니다. 박 대령이 소음을 뚫고 외쳤어요. 그 다음에는 걸어서 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는 않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박 대령과 한국 장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신뢰하게 됐거든요. 한국에 온 이후 가장 놀라웠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죠. 헬리콥터가 작은 공터에 착륙했어요. 비는 이제 가랑비로 줄었지만 땅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에 미끄러웠죠. 우리 6인팀, 미국인 3명과 한국인 3명은 조용히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앞장섰는데 마치 나무 사이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에릭과 저는 바로 뒤를 따랐고 다른 3명의 군인들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었죠.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손짓으로만 의사소통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1시간 정도 걸은 후 좁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도착했어요. 박 대령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죠. 그는 아래쪽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보니 북한 특수부대 군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국경 바로 남쪽 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캠프를 설치해 놓고 있었죠. 이건 확실히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남한 영토에 있으면서 뭔가 더 큰 일을 위해 정보를 감시하고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최소한 12명의 군인들이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남북한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죠. 그들을 막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박 대령은 적과 교전하지 말고 사진을 찍고 기록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의 임무는 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능선을 따라 흩어져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임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로 마른 나뭇가지를 밟은 거였죠. 그 소리가 조용한 숲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래에 있던 북한 군인들이 즉시 위를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이 소리치며 우리 방향을 가리켰죠. 갑자기 총격이 시작되면서 총알이 우리 주변의 나무를 맞히고 있었어요. 철수해. 박 대령이 명령했어요. 후퇴 지점으로 돌아가. 우리는 몸을 낮게 유지하며 빠르게 숲을 통해 달렸어요. 진흙투성이 땅 때문에 발을 디디기가 어려웠죠. 총알이 주변의 나무와 땅에 맞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훈련 덕분에 계속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 고통에 찬 외침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에릭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다리를 붙잡고 있었죠.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에릭. 저는 소리치며 뒤돌아가려고 했어요. 계속 가세요, 리소령. 에릭을 향해 달려가면서 박 대령이 외쳤어요. 명령입니다.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했어요. 안전한 선택은 계속 달려서 나 자신을 구하는 것이었죠. 규칙서에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동료들을 뒤에 남겨둘 수 없게 만들고 있었어요. 몸을 낮게 웅크리고 뒤돌아 도우러 달려갔어요. 박 대령은 이미 에릭에게 도착해서 그를 일으키고 있었죠. 저는 그들 옆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가서 에릭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함께 그를 반쯤 들어 총격으로부터 엄폐할 수 있는 큰 쓰러진 나무 뒤로 데려갔어요. 왜 돌아왔죠? 박 대령이 빠르게 에릭의 상처를 확인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달 전이었다면 한국 장교를 위해 내 목숨을 걸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어떤 제복을 입고 있든 상관없었어요. 그는 내 팀원이었죠. 내 친구였어요. 당신과 같은 이유입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에릭의 상처는 너무 깊지 않았지만 달릴 수는 없었어요. 박 대령이 무전기로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동안 저는 에릭의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총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포위될 수도 있었죠. 동쪽으로 50m 지점에 바위투성이 지역이 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어요. 거기서는 도움이 올 때까지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에릭을 우리 사이에 두고 최대한 빨리 바위 쪽으로 움직였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미끄럽고 차가워지고 있었죠. 바위에 도착하자마자 오른쪽 수풀에서 움직임이 들렸어요. 북한 군인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의 총이 박 대령의 등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박 대령을 밀쳐내고 제 무기를 발사했어요. 적군이 쓰러졌지만 그의 총알이 제 어깨를 맞히면서 저는 뒤로 땅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통증이 날카롭고 뜨거웠어요. 박 대령의 손이 제 상처를 누르며 출혈을 막으려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죠. 버텨요, 클레어.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멀게 들렸지만 그의 손은 강하고 확실했어요. 도움이 오고 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그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죠. 지금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고 한국 장교에게 구해진 내 모습을. 헬리콥터 날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구조대가 도착한 거죠. 박 대령과 다른 군인이 절 헬리콥터로 데려가는 동안 에릭도 절뚝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잠에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또렷하게 깨어났을 때 박 대령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그 옆 탁자 위에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구조 과정에서 주머니에서 떨어졌나 봐요. 당신 할아버지, 박 대령이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말했어요. 판문점에 계셨던 분이죠? 1976년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놀라고 있었어요. 아셨나요? 박 대령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날 한국 군인들도 죽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미국 군인들을 보호하려다 죽었어요.
그를 응시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공식 보고서는 전체 이야기를 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어요. 2명의 한국 군인이 미국인들을 돕다가 죽었어요. 제 삼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가 직접 목격했죠. 마치 방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그 이야기에서 한국인들이 적이라고 믿어왔어요. 한국인들 중 일부가 도우려 했다는 것,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다 죽었다는 것을 한 번도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박 대령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어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아마 당신 할아버지도 몰랐을 겁니다. 전체 이야기를요. 2주 후, 제 어깨는 잘 회복되고 있었어요. 에릭은 이미 가벼운 업무로 복귀했고 그의 다리도 훨씬 나아졌죠. 저는 그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서서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임무는 완료됐죠. 집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에릭이 물었어요. 저는 분주하고 현대적인 공항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죠. 사실을 말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믿고 왔다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가지고 떠나게 됐다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박 대령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악수했어요. 과거는 중요합니다, 클레어.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하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2장의 사진을 일기장에 넣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군인 사진과 한국에서 찍은 우리 팀의 새 사진이었죠.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제복, 같은 목적.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거리뿐만 아니라 이해의 측면에서도요. 저는 오래된 편견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제나 제 일부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만의 이야기도 생겼죠.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모든 복잡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진실을 말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과거를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벽 대신 다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 한 번에 하나의 진실, 새로운 눈으로 볼 의향이 있는 한 사람씩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